야, 늙은이 이제 정말 꺼져 더러워서 못 보겠어. 제 아들이 저에게 던진 이 말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치욕적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지하 통로에서 종이박스를 베개 삼아 잠들어야 했던 그 첫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72세 정말 노입니다. 저는 평생을 흙과 불 앞에서 보냈습니다. 제 손끝에서는 생명 없는 흙동이가 살아 숨쉬는 예술품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도자기 명장이라고 불러주셨죠. 하지만 지금 저는 노숙자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내 모든 것을 빼앗은 건 다름 아닌 제 친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됐던 사람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숙이 와닿을 것입니다. 제가 벌인 복수는 소리 없고 조용했지만 그 결과는 저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복수라는 말보다는 정의의 실현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모든 것을 잃은 한 아버지가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72년을 살아온 한 장인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45년 전 27살의 저는 서울 외곽 작은 마을에 만호도방이라는 도자기 공방을 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업실에서 시작했지만 제 꿈은 하늘만큼 컸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바쁜 늦게까지 물레를 돌리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나도 가마 앞에서 밤을 새워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제 도자기 전시회에서 제 작품이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명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옥문화재 지정창인이 되었고 예술조합 창립 멤버로도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했던 건 바로 제 아들 태호였습니다. 어린 태우는 공방에서 뛰어노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흙을 반죽할 때면 옆에서 조그만 손으로 따라하곤 했죠. 아빠, 나도 나중에 도자기 만들 거야.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태우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제 모든 기술과 명예를 물려주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태우를 경영학과에 보냈습니다. 전통도 지키되 경영 마인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우는 졸업 후 공방에 들어와 저와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인터넷 판매도 도입했습니다. 매출도 늘었고요. 하지만 변화는 태우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처음부터 제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 방식은 이제 안 통해요. 고집만 부리지 말고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태우야, 하지만 전통이라는 게 전통? 그런 걸로 돈이 나와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년을 키워준 아버지한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태우가 더욱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확장할 거예요. 그런데 투자 받으려면 모든 걸 제 명의로 바꿔야 해요. 무슨 명의를 바꾸겠다는 거냐? 공방, 브랜드, 이 단까지 다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현실적인 거니까요.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손을 해줬지만 그래도 제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태우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부터 상표권, 그리고 공방이 있는 단까지 제가 45년간 일궈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아들 것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태우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디자인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 있으면 방해가 돼요. 방해라고 이게 내 공방인데 아니에요. 이제 제 공방이에요. 서류상으로도 다 제 거잖아요. 태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남처럼 저를 바라보더군요. 며느리 이가 더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작품은 이제 안 팔려요. 완전히 촌스럽거든요. 저희는 젊은 감각으로 할 거니까 아버님은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뭐라고? 내가 45년 동안, 아이고, 또 옛날 얘기네요. 태우가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지겨워요. 맨날 45년 전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그리고 아버지,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태우가 더욱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야, 늙은이 이제 정말 꺼져. 더러워서 못 보겠어. 중간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늙은이라고 부르다니. 태우야, 너 지금 뭐라고?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못 알아들어요? 나가라고요. 꺼지라고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이제 정말로 나가세요. 저희가 일하는데 방해만 되시거든요. 이 집은 내 집인데. 뭐? 무슨 소리예요? 태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집도 이미 제 명의로 바뀌었는데요. 모르셨어요? 뭐라고? 공방 땅과 함께 담보로 잡혔어요. 아, 그거 아버지가 사인하셨잖아요. 벌써 잊으셨나?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나가세요. 오는 안으로요. 태우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태우야, 나는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 태우가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해주셨는데요? 낡은 기술 가르쳐 주신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쓸모없는 거.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폐를 끼칠 수도 없었고 결국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진돌이 맥 지하 통로 차가운 타일 바닥에 중이박스를 깔고 누웠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놈을 내가 어떻게 키웠을까?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원망,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되갚아 주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워야지.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밤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배신한 놈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아직 정만우였습니다.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 출근길 사람들이 바삐 지나가는 통로에서 저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늙어 보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그때였습니다. 스승님, 정만우 스승님이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돌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낯이긴 한데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장도영입니다. 20년 전에 스승님 공방에서 배웠던 도영아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장도영, 대학생 시절 방학 때마다 제 공방에 와서 도자기를 배웠던 그 청년이었어요. 존재주가 뛰어나고 열정도 대단했던 아이였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이런 곳에? 도영이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한때 존경하던 스승이 지하철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모습을 본 충격이 컸을 거예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제 처지를 말해야 할까 말까. 하지만 이미 들킬 대로 들킨 상황이었죠. 도영아 자정이 좀 복잡해서 그래. 스승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공방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도영이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뭔가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직 있구나 싶어서요. 근처에 카페라도 가서 천천히 얘기하시죠. 도영이가 저를 이끌고 간 곳은 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태호가 어떻게 저를 수겼는지, 공방과 집을 빼앗았는지, 마지막에 어떤 모욕적인 말들을 했는지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도영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같이 도하는 놈이 죄송해요. 스승님 너무 화가 나서요. 도영아 괜찮다. 이미 일어난 일인걸. 아니에요. 스승님 절대 괜찮지 않아요. 스승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 공방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저는 알거든요. 도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런 스승님을 그놈이 그때 저는 처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도영아,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네? 제가 리빙 브랜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라이프 앤드 아트라는 회사인데 주로 감성적인 생활용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네, 다행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감성적인 제품들을 많이 찾아서요.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고. 그런데 스승님 도영이가 갑자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뭔 제안? 스승님의 도자기를 저희 브랜드 라인업에 추가하고 싶어요. 정통 수작업 도자기, 요즘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도영아 고맙긴 한데 지금 내가 무슨 도자기를 만들겠니? 공방도 없고 도구도 없는데 그런 건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작업실도 구해드리고 최고급 도구들도 준비해 드리고 그리고 스승님께 30억 규모의 계약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잠시만 내 스승님의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아니 오히려 적은 것 같은데요. 저는 순간 어리동절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역에서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30억 이야기가 나오다니. 하지만 도영아, 내가 또 속을 수도 있지 않니? 스승님, 이번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계약서도 스승님께서 직접 검토하시고 변호사도 스승님이 선임하세요. 모든 걸 스승님 중심으로 진행할게요. 도영이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줄 수 있니? 물론이에요, 스승님. 그런데 우선 오늘부터라도 제가 준비한 곳에서 지내세요. 지하철역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도영이가 마련해진
작은 원룸에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시 속게 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쉽게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이틀 후 저는 도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영아, 내가 결정했다 해보자. 정말요, 스승님. 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계약서는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작성하고 모든 권리는 내가 가져간다. 그리고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태우놈들이 운영하는 공방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봐 줄 수 있는 그건 왜요? 복수를 할 거야. 전화 너머로 도영이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스승님, 어떤 복수요? 조용하고 깔끔하게 그놈들이 나한테 한 짓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영이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순한 집, 하지만 내가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스승님. 저도 그런 인간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도영이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태우놈의 공방 현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더군요. 스승님이 없어진 후로 품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고객 불만도 늘고 있고 매출도 계속 줄고 있대요. 그래네. 그리고 원재료 공급 업체들도 파악해뒀어요. 대부분 영세한 곳들이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도영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영아, 너는 정말 똑똑한 놈이구나. 스승님께 배운 거예요. 스승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도자기는 재료가 생명이다 라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복수는 성공할 거라고. 좋아, 그럼 첫 번째 수를 더 보자. 태우놈은 아직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버린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복수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시작됐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술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도영이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태우가 운영하는 공방의 약점이 한눈에 보였어요. 원재료 공급망이 완전히 책에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도영아, 이 업체들 사장하고 내가 다 아는 사이야. 정말요? 저는 40년 넘게 걸어였던 곳들이지. 특히 이흘 공급업체 김 사장. 내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야. 저는 그날 바로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 정만노입니다. 또 정 선생님 어디 계세요? 태우 사장이 아버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던데, 그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김 사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김 사장과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저는 김 사장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태우가 어떻게 저를 배신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이고, 정 선생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김 사장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태우 쪽 거래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저쪽으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차피 요즘 태우 사장 쪽 주물량도 줄었고 품질 요구사항도 까다로우셨어요. 심이기에 이분회원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도영이가 웃으면서 보고했습니다. 스승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태우 쪽에서 언제로 값이 올랐다고 난리예요. 그래, 그리고 품질도 예전만 못하다고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좋은 재료를 못 구하다 보니까요. 저는 속으로 퇴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 두 번째 수는 더욱 정교했습니다. 도영이의 마케팅 팀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조용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도자기 커뮤니티와 예술 관련 블로그, 유튜브 채널에 자연스럽게 의견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만호도방 도자기 품질이 많이 떨어졌네요. 예전 정말로 선생님 계실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전통의 감동이 사라진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만 변해서 아쉽네요. 이런 댓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태우가 만든 도자기는 제가 만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했거든요. 석 달 후 태우의 공방은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태우 쪽 매출이 반 이상 줄었어요. 그리고 기존 고객들도 많이 떠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술을 둘 때가 됐군. 세 번째 술은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지역의 술산업 조합에서의 퇴출이었어요. 저는 도영이와 함께 조합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정말로입니다. 정선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안 되던데. 저는 이사장님께도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복귀를 요청했어요. 당연히 다시 들어오셔야죠. 정선 선생님은 우리 조합의 장림 멤버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꽤 있어서요. 저는 태우가 어떻게 저를 배신했는지, 그리고 현재 공방의 품질이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이고,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사장님 조합 규정 상상업적 행위나 품질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자격 정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제가 증거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도영이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고객 불만 사례 품질 저하 증거, 상업적 마케팅 사례들,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네요. 한 달 후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만호도방의 조합 자격을 정지합니다. 태우는 이 소식을 듣고 미쳐 날 뛰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뒤에서 조작한 거잖아요. 하지만 모든 절차는 정당했고 증거도 명확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태우 자신이 서명한 운영계약서 때문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어요. 네 번째 수능 완전한 대체제 출시였습니다. 저는 도영이와 함께 진공방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스승님 브랜드 이름이 정말 좋네요. 진짜 공방이라는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돼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주고 싶었어. 진공방의 도자기는 출시 즉시 화제가 됐습니다. 정만호 명장의 진짜 복귀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진짜 정만호 선생님 작품이에요? 만호도 방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게 진짜 예술이구나. 가격도 더 저렴한데 품질은 비교가 안 되네요. 태우의 공방은 순식간에 고객을 잃었습니다. 똑같은 이름 정만호를 내걸고 있는데 진짜와 가짜가 나란히 나와 있으니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는 뻔한 일이었죠. 6달 후 태우와 면을 이는 완전히 몰랐겠습니다. 스승님 태우 쪽에서 공방 문 닫는데요. 그래, 네, 그리고 생활고 때문에 둘 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가 성공한 것 같았지만 뭔가 아직 부족한 기분이었어요. 도영아, 그놈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 내 태우는 편의점에서, 면을 이는 작은 식당에서 일해요. 그래, 그럼 5번째 술을 둬야겠군. 5번째요? 완전히 끝장을 내야지. 저는 도영이와 함께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편의점 본사의 임명으로 제보를 했어요. 태우가 과거 사업 실패로 신용 물량 상태라는 거, 그리고 성실하지 않다는 것을 물론 모두 사실이었죠. 면을 이가 일하는 식당은 아예 인수했습니다. 도영이 명의로 조용히 사서 새로운 운영 방침에 세웠어요. 한 달 후 태우와 면을 이는 모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스승님, 그들이 서울을 떠났대요. 어디로 남해안 어느 소도시로 염전에서 일한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저를 늙은이라고 부르며 쫓아낸 그놈들이 이제는 염전에서 소금을 파내고 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지막 수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 수는 사실 가장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신도리 맥지와 통로에 앉아있던 저에게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정말로 할아버지세요? 저는 그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우의 아들 제 손자였거든요. 너드,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민준이에요. 민준아,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아빠 엄마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엄마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 안 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아이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복수를 한 건가, 아니면 복수를 당한 건가. 손자를 품에 안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와 너의 집으로 가자.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날 밤 저는 태호 화면을 이 앞에 썼습니다. 남의 작은 원룸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던 그들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 태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라. 이미 충분히 무릎 꿇고 살았잖아.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마라. 이미 너희는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 저는 조용히가 준비한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다시 시작해라. 하지만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다. 아버지,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여전히 지하철역에 있는 이유를 말이야.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하철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마지막 복수였거든요. 태호와 며느리 다시 일어설 때까지 저는 그들이 저를 버린 바로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들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때마다 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죄책감이 아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진공방은 이제 조용히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작품만 만들어주죠. 수익금은 모두 조용히가 가져가고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도자기만 만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승리는 용서가 아니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하는 걸 말이에요. 72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수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요. 지금도 저는 신도림행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도자기 차잔으로 차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태호가 출근길에 저를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어 보여줍니다. 원망하는 미소가 아니라 그저 담담한 미소를요. 아버지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내가 나를 버린 바로 그 자리에 그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복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잔혹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다고 믿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